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마이 일대기 6번째로 조조는 가고 조비의 시대가 왔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를 먼저 정리하면은요, 조조는 조비와 조식을 이제 세자 경쟁을 시켜서 조비를 세자로 세우게 되는데, 조조가 원했던 것은 이미 제가 생각할 땐 조비로 마음에 정했다 하더라도 둘을 경쟁시켜서 둘 다 강해지기를 원했던 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목적은 조조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승상까지 되고 나중에 의왕까지 되는 데 있어서 청류파, 즉 순욱이나 사마이 같은 사람들, 채영 같은 사람들, 명문가의 도움으로 그거를 한 축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명문가를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제거할 차례가 됐다. 그래서 권력 시프트를 추구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드디어 이제 조비가 태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사마이가 한 역할은 세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사서에 기록되기를 늘 중대한 모의에 참여하여 매번 기책을 내놓았다, 묘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해를 알아볼 건데요. 유비가 병력을 서쪽으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관우는 이제 남쪽 형주에서 이제 무력을 과시하는 상태죠. 거기다가 수도에서는 의생들, 즉 의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의사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사실은 참 궁금한 면인데, 어쨌든 의생 길본이라는 사람이 의생 길본은 이제 의황, 경기 등과 함께 이제 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 헌제를 납치한 뒤 관우와 연합해서 조조를 무너뜨린다, 이런 계획으로 이제 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조조는 업성에서 허도는 승상장사 왕필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왕필이 이제 조조의 신임을 받았죠. 왜 그러냐면 일처리가 신중하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조조는 업성에 있었는데, 왕필을 무너뜨리려면 이제 그 의사들이 불의의 습격뿐이 없다. 왜 그러면 워낙 치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왕필의 저택에 불을 지르고 1000여 명이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왕필은 거기서 어깨에 화살을 맞았고요. 그러나 경험이 없었던 그 반란군은 금세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조가 이제 나중에 신문을 해보니까 직접 발탁한 경기, 신복, 의왕까지도 가입한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반란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멸문의 화를 당했다. 그래서 부지기수의 명문 귀족이 이제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마이는 그때 군사마로 영전을 해서 군무를 주관했습니다. 군사의 행정을 주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조는 그때 사마이를 신임하고 한 번은 맡겨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조비하고 사마이가 친해지자 이제 조조가 시험했는데 이리가 이제 180도 돌아서 쳐다보는 것처럼 난고지상에 상을 지녔다고 해서 조비한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집안일에 관여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조조의 총명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마이는 이 기회에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둔전제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조조한테 이제 힘이 실리는 일인데요. 명문가 대가 출신인 사마이는 어떻게 보면 재발의 등을 찍는 거죠. 왜 그러면 둔전제는 다 명문가의 어쨌든 수입 창출처 이런 것들의 역할이었으니까. 그런데 한꺼풀을 들어가 보면은 둔전제는 이제 국가가 경작하고 식량을 비축하게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지만 명문가에서 이제 거센 반발을 하게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명문가가 소장농으로부터 삥 뜯는 대가, 이제 빨대를 꽂아놓고 삥 뜯는 대가가 이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지만 조정이나 명문세가의 갈등 요인이다. 러시아가 대혁명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이제 소장농의 삥을 뜯는 거기에서도 하나의 원인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마이가 제안한 것은 민둔과 군둔 두 가지 중에서
이었습니다. 즉 군대는 싸움하는 거지만 군인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그냥 농사만 지켜야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을 또 군대가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명문세족의 수입도 줄어들지 않고 일거양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사마이가 제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비의 대군이 이제 공격에 오죠. 근데 조조는 이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고 나이가 들어서 전투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마이를 대동하고 전선으로 나가죠. 218년에 그게 건한 23년이 되겠고요. 이제 장안에 도착해서 한 달 정도 한 달여에 완성의 수장 후음이라는 사람이 또 관우한테 기순합니다. 형주의 관우한테요. 그래서 관우는 이제 더 기세 등등하고요. 중국 전체적인 상황에서 조조한테 좀 불리하게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게다가 219년에는 한중을 수비하던 장수 하우연이 이제 참수당하고 유비군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두뇌와 병력만이 아니라 대장의 의지의 싸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즉 대장이 싸울 의사가 강하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싸움이죠. 그래서 3월에 한중에 들어간 조조는 대충 전투를 하고 5월에 한중을 떠납니다. 사실상 패전이지만 패전 같지 않게 이제 한중을 떠나죠. 그래서 한중을 떠나면서 계륵이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계륵이지만 유비한테는 비육이다. 나한테는 삼켜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유비한테는 기름진 비계덩어리다. 그럼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나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형주의 상황이 조조한테 더 안 좋게 돌아갑니다. 관우가 이제 형주에서 드디어 이제 유비하고 이제 유비한테 승인을 받아서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관우가 번성해서 이제 조인을 공격해서 포위하는데 조인은 이제 관우의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수비만 하고 전전긍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우군과 방덕을 보내서 구원군으로 보내게 되는데 가을 장마에 한수가 범람하게 돼서 싸우기도 전에 이제 전멸을 해버리고 말죠. 그러자 조조가 또 원군을 자기 아들 조식을 남충낭장 정료 대군으로 대항케 해서 조인을 또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출병 전에 이제 조식이 곤드레만들의 술을 퍼마셔서 조조는 완전히 조식을 포기하게 되고 서왕을 보내서 조인을 돕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지에 물린 조조가 이제 심지어 천도를 결심하게 될 정도로 이제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마이가 천도는 불가합니다 하고 이제 진언을 하죠. 그러면서 우금이 수몰된 것은 전투의 실제 패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계의 손해가 아닙니다. 유비와 송건은 겉으로는 친한데 안으로는 실제로는 소원하다. 송건은 관우가 뜻을 이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즉 송건이 관우가 북벌에서 이제 조조를 완전히 몰아붙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 조조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마이 옆에 있던 장제도 나서게 되는데요. 송건에게 사람을 보내서 관우의 뒤를 치도록 하자. 그렇게 설득한 뒤 그다음에 장강 이남의 땅을 잘라주면 된다. 그리고 자기를 내리면은 번성의 조인을 포위하고 있는 번성은 저절로 풀리겠다. 드디어 송건이 이제 군대를 움직이고 북쪽 남쪽에서 협공을 당한 관우가 드디어 죽게 되죠. 삼국지의 한 위대한 영웅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주의 의기를 벗어나고요. 이제 양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수는 전부 다 각 다른 태자를 이제 지지를 했죠. 이제 주로 이제 명문 세가가 이제 조비를 지지하고 양수하고 몇몇 사람만 이제 조식을 지지했는데 양수 가문은 사실은 되게 명문가 집안입니다. 원술의 생질 집안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재주도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일처리를 잘해서 조조의 신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 양수한테 접근했는데요. 사람 좋은 양수는 또 모두하고 어울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어느 쪽이든 줄을 서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모두와 어울린다는 것은 어느 편도 아니다는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태자 전쟁에서 조식에게 또 속임수를 쓰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양수한테 이제 사리를 품게 됩니다. 사리를 품게 되죠. 언젠간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조도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느끼면서 후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양수를 주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사마이는 이때 순욱에 이어서 실패하는 양수를 보면서 자신의 말들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진중하게 행동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조가 힘을 다해서 자기 후사 즉 조비를 위해서 길을 터주고 있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후방업성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조의 반대 세력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조연 의풍이 뛰어난 말솜씨로 이제 선동을 하는데요. 선동해서 세력을 키워나가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행히 태자 조비의 빠른 대처로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 정변에 참여한 사람이 군부 원로의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조씨 군부의 대를 이을 사람이 반대편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 조조는 또 경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죽여라 하고 해서 죽이게 되고 주살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조조한테는 어쨌든 또 한 번의 충격이었고요. 이제 반란한 사람들은 조조에게서 옛날 동탁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자기가 동탁하고 닮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 그 자체가 조조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조조의 말년에는 상당한 독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총기도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앞변에 잠깐 언급됐지만 서왕에게 진전이 없자 조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기로 그런 마음도 먹었었죠. 나중에 관우가 죽어서 이제 그걸 포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관우가 죽자 송건이 이제 그 유비의 복수를 이제 염려한 나머지 관우의 수급을 낙양에 보냅니다. 송건이 참 치사하기도 하고 영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제에 오르라고 한술 더 뜨죠. 그러면 관우가 죽은 모든 책임이 송건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조조한테 떨어지니까 송건은 그것을 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마이를 포함해서 모든 대신이 한나라의 운이 다해가고 이제는 대통을 이으셔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조조가 그거를 받지는 않고 그냥 얼마 후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한 시대가 드디어 저물게 되었습니다. 조조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첫째는 여영세족 즉 청류 명문 호족들이었습니다. 순욱, 채염, 진군, 양수, 사마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순욱도 가고 채염도 가고 양수도 갔죠. 그 조조는 그래서 그 정책이 이 여영세족이 두 기둥 중에 하나였지만 이 여영세족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여영세족의 힘을 빼려는 게 조조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친위 세력, 즉 촉패부인하고 혈연, 조유, 조진, 하우상 같은 사람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제 그 조조도 이제 완벽하게 여영세족을 제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거하다가는 대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원소처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자녀 과업, 그 조율하는 문제가 조조한테 큰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암투의 문제고 어느 정권이나 어느 나라에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이가 조조의 장례를 주관해서 잘 치렀고요. 그 다음에 조비의 동생 근데 이제 조창은 그 상황에서 조식을 꼬드깁니다. 조조가 죽기 전에 조창을 부르거든요. 나를 부른 것은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조식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식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권력 투쟁의 본질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창은 그 음흉한 자기 형 조비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식을 꼬드기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조비가 이제 의왕에 즉위하고 사마인 하진정우와 승상장사직으로 승진하고요. 이제 형제에게 조창이나 조식한테는 빨리 본국 영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감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식에 줄 섰던 정의의 가문은 모든 장정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 권력의 잔인한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나라를 끝내려는 국리를 조비는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황제에 오르려고요. 그러자 마침 진군이 고안한 구풍관음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이제 청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군이 고안한 거고, 조비는 어쨌든 한 나라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면 진군 같은 청류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 안을 자기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황제가 되니 서로 이익이 일치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구풍관음법은 뭐냐면, 옛날에는 당시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으니까 민간에서 그 사람을 평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평하느냐에 따라서 관직에 나가는 거고, 그래서 즉 인물평에 의존하는 시대였었는데, 그것을 민에서 관으로 인재 선발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청류의 자리가 또 보장되는 폐단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인재 선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또 관직에 있는 중간 관리들, 그 사람들을 뽑는 건데, 그 사람들은 청류세족으로 대대로 또 세습하는, 그래서 귀족계급이 더욱 공고화되는 폐단이 발생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비는 이제 청주부대의 배우두목 장패를 처리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칭지하는 명분도 생기니까 남정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정에서 장패도 완전히 없애고 오도 완전히 없애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의세를 떨치려는 목적이죠. 그게 나중에 자기가 황제 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조비의 기세에 송건은 이제 신하를 자청하며 또 강화를 요청하게 되고, 조비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하에 또 그걸 과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둘 사이를 지켜보던 이제 맹달은 드디어 이제 촉을 배반하고 의에 기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갈량 사마이 시리즈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쨌든 유역과 사마이가 맹달은 교활한 자니 나중에 또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비는 듣지를 않게 되죠. 더하여 사항과 하우상을 더 주고 맹달한테 주려고 상용 지역을 공격하니까 맹달은 의기양양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220년에 황제 선왕을 받고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국호를 이제 의나라로 이야기하고요. 사마이를 비롯한 신하들은 몇 번 추천케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황제 상향을 받는데, 당시 황제 헌제 유협은 4번이나 선양조서를 내리게 되죠. 완전히 그냥 각본으로 짜여진 상황에서 드디어 황제가 되고, 조비가 황제가 되고, 의나라가 세워지고 한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사마이는 승진을 거듭해서 감군, 이 감군이라는 게 군사를 감독한다, 오늘날로 따지면 헌병대 정도 아니면 보안서 정도 이렇게 되겠는데, 감군 겸 어사중승으로 임명돼서 황제의 신임을 받게 되고요. 즉 조비의 신임을 받게 되고요. 또 조식이 이제 수상해 보인다는 상소가 오자 조식이 자기를 강등합니다. 그리고 친족을 권력에서 이제 멀어지게 하죠. 상황이 또 변하여서 221년에 유비가 관우 복수전을 이제 전개하기로 하고, 송건이 관우한테 투항했던 우금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상황이 이제 송건 입장에서는 유비가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거니까, 그러면서 우금을 이제 돌려보내는데, 우금이 이제 조비한테 오자 조비가 당신의 공로를 잊지 않겠다, 그렇지만 부왕의 묘소에 가서 성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금이 떠나자 사람을 불러서 그 부왕의 묘소에다 관우가 7군을 숨을 시키는 장면,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방덕의 모습, 방덕이 관우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투항하는 우금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죠. 화공한테 빨리 하라는 거죠. 이제 우금이 그것을 보고 부끄럽고 분해서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비가 이런 야비한 면이 또 있는데, 원소가에서, 즉
조조가 이제 원소가를 무찔러 때 원소의 집안에 들어쳐 보니까 이 견이라는 아주 잘생긴 그 원소의 그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그 조비가 자기의 이제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견이를 되게 총애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조금 멀리하게 되고 또 다른 여인 곽여왕을 총애했는데 이 곽여왕이 견이를 자꾸 이제 모함하니까 조비가 이제 견이한테 죽어라 해서 자살을 강요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조비의 야비한 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비의 관우 복수전이 시작되고 송건의의 신하를 자처했으나 이제 전쟁이 끝나죠. 유비의 대패로. 그러자 태자를 인질로 보내기를 또 거절합니다. 이제 송건한테 의나라에 태자를 인질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또 조비가 남정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패 세력도 해결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사마이가 군권을 가진 것은 조비의 친구 하우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뜻밖의 40세에 조조의 아주 절친 하우상이 죽게 됩니다.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마이가 더욱더 군권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225년 47세에 사마이는 무군 대장군으로 드디어 5천 군사를 이끌게 됩니다. 그전에는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의치가 아니었죠. 드디어 그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직함을 더해서 허창을 지키는 일과 일과 군수물자, 보급 등을 담당하는 일. 그러니까 군무도 담당하고 군 감시도 하고 아주 그 요직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중책을 주자 사마이가 또 관직을 사양하기로 합니다. 또 칭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자 조비가 이제 설득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마이는 어쨌든 받으면 모든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과로 몸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게 되자 40이 된 아내 장춘하가 문병을 오게 됩니다. 이 장춘하는 예전에 그 사마이가 이제 칭병할 때, 조조가 불렀을 때, 칭병할 때 사마이가 책을 갑자기 걷어들이자 그걸 본 여종을 몰래 가서 13살에 이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물론 당시에 인명 경제 시대라고 하지만 그 상상이 안 가는 그 여성, 독살스러운 장춘하가 문병이 오죠. 근데 사마이는 당시에 애첩 100부인을 이제 총애하고 있었으니까 사마이가 문병원 장춘하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모욕받은 장춘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단식투쟁을 시작합니다. 그 장춘하의 단식투쟁에 놀란 이제 사마소가 어버이가 드시지 않는데 저희가 어찌 들겠느냐고 자기들도 단식투쟁하죠. 그러니까 사마이는 장춘하한테 용서를 빕니다. 장춘하가 좋아서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사마소가 이제 단식투쟁하니까. 그래서 종을 죽인 장춘하는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투쟁해서 결국은 사마이의 용서를 받아냈다. 참 용맹스러운 여성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조비는 이제 칭제, 자기가 황제가 되는 6년째 되던에 또다시 남정을 시작해서 4번째이자 마지막 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는 허창을 지키게 하고요. 그러자 이제 항상 남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장강이 문제가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얼어붙어서 배를 띄울 수도 없고 또 많이 얼지 않아서 인마도 지나갔었자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러자 5군 500명이 놀래줄 목적으로 조비의 의장대한테 몰래 가서 기습을 하게 되고 조비는 정신이 희미해져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허창이 오자마자 또 우연히 성문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이제 낙양으로 이제 가면서 사마이한테 짐은 동쪽에 있으면 경은 서쪽을 관리하라 이러고 낙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비는 이제 낙양으로 가고 이제 226년에 7년에 이제 병이 더 많이 혼매진 것 때문에 병이 좀 도졌는지 조진하고 이게 진군이죠. 사마이하고 이렇게 불러서 조예에게 다음 황제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든 절대로 듣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붕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조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견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소가에서 얻었던 후궁입니다. 후궁 견이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한 곽여왕,
조비가 또 이제 견의를 좋아했다가 곽여왕을 좋아하는데 이 곽여왕이 질투심이 많아서 견의를 일러바치자 조조가 견의를 자살하도록 강요해서 자살하죠. 이 견의의 아들이 이제 조예인데 지금 황제가 되는 조예인데 이 조예는 또 곽여왕 밑에서 자라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조예가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완전히 곽여왕한테 효도하면서 그 험한 시절을 보내게 되고 드디어 조예가 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조비 밑에는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은 먼저 죽고 나머지도 이 조예만 빼고 모두 다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은 것은 자기 어머니를 자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예가 황제가 되는 거죠. 조비 시대를 잠깐 정리하면요, 냉혹하다 싶을 정도로 형제들, 애척들을 멀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황관이 오를 수 있는 관직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 조조가 이제 영웅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황관이 완전히 이제 그 한 나라를 그냥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이걸 봐서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진군의 건의에 의해서 구품관인법, 이게 되게 유명한 제도인데 이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조비 입장에서는 청료호적의 지지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군 같은 청료호적은 자기들의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명분은 되게 좋지만 관리들이 이제 인재선박을 갖는 거. 그래서 이제 구품관인법을 받아들여서 조비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치열한 태자 경쟁 후 황제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단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해에는 20대 젊은 황제 조예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예 시대 때 일어나는 제갈량의 북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촉 전쟁 부분에서 사마이의 일대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제갈량과 사마이 시리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